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어디든 버스 안이든 침대 위든 아니면 밤늦게 홀로 부엌에 앉아 계신 곳이든 잠시 하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오늘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무엇이고 진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사람이 결국 어떻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실제 기록입니다. 주인공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8살짜리 아이입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에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두른 채 피투성이가 된 아비를 보며 비웃는 그 기묘한 눈빛의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끝내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좋아요랑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눌러주세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쩍. 물에 젖은 가죽 채찍이 등 가죽을 파고들 때마다 붉은 선혈이 하얀 눈밭 위로 흩뿌려집니다. 소리가 고요한 관아 마당을 가릅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고 눈발은 여전히 내리고 있건만 장군들의 팔뚝은 쉬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점이 터지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매질을 당하는 사내는 이 고을의 말단 관리 김판수입니다.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윗사람 눈치 보느라 아랫사람 울린 적 없으며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이름 석자를 욕되게 한 일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지금 갈기갈기 찢겨 불에 타버린 비단 관복이 놓여 있습니다. 임금이 직접 하사하신 가문의 영광이어야 할 그 붉은 관복이 재로 변해 눈 위에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놈, 감히 주상전하께서 내리신 관복을 불태우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이자를 끝이 날 때까지 쳐라. 사또의 호령이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장군들의 팔이 더욱 세차게 내려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마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눈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그 눈. 어린아이의 눈입니다. 8살. 김판수의 아들 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천재라 칭송이 자자하던 그 아이. 3살에 천자문을 뗐다느니 5살에 논어를 외웠다느니 하는 소문이 사방에 돌던 그 아이가 지금 아비가 죽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그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비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가는데 저 아이는 왜 웃고 있는 것인가? 겸이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발이 눈밭 위를 밟을 때마다 붉은 핏자국 옆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아이는 장군들을 바라보지도 사또를 향해 머리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옷을 입었으면 아버님은 오늘 밤 시체가 되었을 겁니다. 마당에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군들의 팔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적대기를 입으신 덕에 매질로 끝나는 것이니 사또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상을 내리셔야지요. 감히 8살 아이가 사또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사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그 얼굴로 아이를 쏘아보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소름 돋는 예언자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평생 기회를 제 손으로 불태워버리고 덕분에 목숨만은 건졌다고 태연하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기묘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묻혀있던 야담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의 바람 소리가 이 이야기와 어떻게 어울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김 판수의 아들 겸이는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받은 것은 황금 용도, 영롱한 구슬도 아니었습니다. 떠오르는 해도, 날아오르는 봉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더기를 걸친 눈먼 노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노인은 어머니 앞에 나타나 딱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화려함을 쫓는 자는 비단에 목이 감길 것이요. 처남을 입는 자는 천하를 발 아래 두리라. 어머니는 그 꿈을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니라 여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겸이는 3살에 천자문을 떼었습니다. 5살에는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습니다. 7살에는 마을 서당 훈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제 스승의 스승에게나 데려가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신동이 났다고 했습니다. 임금께 천거해야 할 인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겸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정승판서는 따놓은 것이다. 하지만 겸이가 보는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겸이의 눈에는 짙은 먹구름 같은 안개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닿을 때가 다가오면 그 어깨 위로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엷은 안개처럼 시작했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마치 사람을 집어삼키는 검은 연기처럼 짙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내리신 비단 관복이 집으로 도착하던 날이었습니다. 관복을 든 사신이 대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평생을 말단으로 살아온 김 판수가 드디어 중앙관직으로의 천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길을 펴는구나. 겸아, 내 아비가 이제 대궐로 들어간다. 김 판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던 아버지의 모습. 이웃들이 몰려와 떡을 내오고 막걸리를 나누고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온 마을이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김판수의 뒤에서 어린 겸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관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비단 관복 위로 아이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징그러운 벌레들이었습니다. 꿈틀꿈틀, 꿈틀꿈틀.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비단 오로리 파고들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서서히 갉아먹는 수의쇼이었습니다. 망자에게 입히는 그 마지막 옷 말입니다. 겸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위로, 어깨 위로 검은 안개가 짙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옷을 입으면 아버지는 사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겸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전 아직 집 안의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겸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고이 접혀놓인 그 붉은 비단 관복을 두 손에 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단이 타는 냄새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이 하사하신 관복이, 가문의 영광이어야 할 그 붉은 옷이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공개됩니다. 사실 이 관복을 보낸 것은 임금의 진심 어린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영의정 김씨 일가. 권력의 정점에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수십 명을 제거해온 그 무리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비리를 알고 있는 김판수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독초를 달인 물에 적셔 말린 관복. 피부에 닿기만 해도 사흘 안에 전신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독이 시로로리 배어 있었습니다. 입고 대궐에 들어가는 순간 김판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영의정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8살 아이가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설명도 할 수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아비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반역죄로 몰릴 것을 알면서도 그 귀한 옷을 아궁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효자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앞길을 막은 요물입니까? 여러분이 김판수였다면 자초지종도 모른 채 평생의 기회를 죄로 만든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전라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경상도의 어르신들, 지금 새벽에 혼자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쭙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 아이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의 판단이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매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또는 겸이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독초가 든 옷이라고. 내 이놈, 감히 주상 전하를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헛것을 보아 조정을 모함하는구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결국 사또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판수와 그 아들 겸이 이 고을에서 영구히 추방, 제사는 몰수, 가문의 족보는 불태워짐.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도, 땅도, 이름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변심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재 도련님 일하며 과자라도 쥐어주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가볍고 얄팍한 것인지. 그 변심이 채찍보다 더 아프게 김판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요물 같은 놈 때문에 우리 고을에 재앙이 내릴 거다. 아비를 사지로 몬 불효자 놈. 어미도 없이 저런 아이가 나오다니 씨가 나쁜 거야. 침 뱉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겸이의 뺨을 스치고 이마를 건드렸습니다. 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그 돌들을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으니 돌을 던지는 손이 오히려 멈칫거렸습니다. 김판수는 피떡이 된 몸을 이끌고 겸이의 손에 이끌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오직 거적대기 몇 장과 깨진 바가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는 짐승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을 밟으며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도 없습니다. 등불도 없습니다. 등 가죽이 채찍에 찢겨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비명을 지르는 아비를 8살 아이가 부축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미끄러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아비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이 빗물과 섞여 발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없었다면, 아니, 저 아이가 관복을 태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생각이 고통과 함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한 마음인지 고마운 마음인지 김판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동굴까지만 참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김판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겨우 찾아든 동굴은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불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찾으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옷가지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어둠은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었습니다. 김판수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상처 부위가 차갑고 거친 돌에 닿아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소리를 질러봐야 들어줄 사또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동굴 입구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김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울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겁이 나도 두려워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흔들리면 아비가 더 무너질 것을 알기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8살짜리가. 겸아. 예, 아버님. 춥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김판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빗소리에 묻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아니, 수십 명의 숨소리가 동굴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겸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깨 위로 칼처럼 날카롭고 붉은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살기사치의 빛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씨 일가가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비단 관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아이를 살려둘 수 없다는 명령을 받은 손에 수십 명의 피가 묻은 전문 킬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귀신같이 길을 찾아냈습니다. 영의정의 자객들은 옛 포도청 출신의 고수들이었습니다. 빗소리도 폭풍도 어둠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는 칼날이 번개에 반사되어 아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겸이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흙탕물에 찌든 더럽고 역한 냄새가 나는 거적대기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거적대기를 펼치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 아이가 챙긴 것은 비단 한 조각도 금붙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거적대기였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조용히 아버지의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거적대기를 입으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무슨... 숨을 참으시고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비단보다 차갑고 3배보다 거친 그 천 조각이 몸에 닿는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판수의 몸에서 나던 피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썩은 흙과 죽은 짐승의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이가 그 거적대기에 미리 죽은 짐승의 기름과 썩은 나무잎을 문질러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이밀었습니다. 불빛이 동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그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쳇. 여긴 짐승 시체뿐이군. 저쪽으로 갔나 보다. 바로 코앞에 김 판수가 쓰러져 있는데도 자객들의 눈에는 그가 그저 썩어가는 고깃덩어리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이가 준비한 은신인션의 책략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것을 몸에 두름으로써 세상의 가장 독한 눈길로부터 자신을 지우는 법.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진리를 8살 아이가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객 중 한 명이 멈췄습니다. 다른 자객들은 동굴 밖으로 나갔지만 이 한 명만이 동굴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노련하고 감각이 예민한 자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에 홀로 서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꼬맹이는 뭐지? 눈빛이 살아있는데. 겸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객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깨 위에 앉은 그 여인이 당신이 죽인 자신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객의 칼날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칼을 휘두르시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8살짜리가 칼을 든 어른 앞에서 오히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을 꺼내놓는 이 장면, 여러분의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경상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도의 어르신들은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의 지혜를 댓글로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객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긴장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녀린 아이와 사경을 헤매는 아비는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동굴 안. 자객의 칼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이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사주를 받은 전문 킬러였습니다. 손에 수십 명의 피를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어린 딸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치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밤마다 그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때도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굴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성을 잃은 자객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구석 썩은 집더미 사이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만두어라. 아이의 입을 더 열게 하면 너는 오늘 밤 제정신으로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넉마를 걸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눈은 멀어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존재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와 겸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객들은 그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살아있는 귀신과 마주한 사람처럼 노인은 겸이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꾸짖었습니다. 겸아, 내가 무엇이라 했느냐? 사람의 운명을 보되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내가 오늘 한 사람의 비밀을 들추어 아비의 목숨을 구걸했으니 그 대가로 너는 무엇을 내놓을 셈이냐? 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살려야 했습니다. 제 수명이 깎이더라도 아버님이 매질에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노인은 바로 겸이의 어머니가 태몽에서 보았던 그 눈먼 노인이었습니다. 겸이에게 천문을 읽는 법과 거적대기의 비수를 가르친 스승, 무명우민기였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자. 무명. 천기를 한 번 누설할 때마다 내 눈에 빛이 흐려지고 2번 누설할 때마다 내 심장에 피가 마를 것이다. 너는 비단옷을 입고 천하를 호령할 재능을 타고났으되 그 재능을 쓰는 순간 너의 목숨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운명이다. 그런데도 저 자객의 영혼을 건드렸느냐?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귀신을 보는 아이와 그 아이를 꾸짖는 정체불명의 노인. 그들에게 이 동굴은 이미 이승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이제 김판수와 겸이 그리고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김판수의 상처 입은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멎었습니다. 검게 죽었던 살점이 천천히 갈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겸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겸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서 붉은 피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아버님만 살려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거적대기를 입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좋습니다. 제발. 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화려한 관복 대신 썩은 거적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너는 이제 세상의 모든 비극을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막으려 할 때마다 내 몸은 썩어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남의 운명에 간섭하겠느냐?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드러납니다. 노인이 겸이를 꾸짖은 것은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인 역시 과거에 천기를 읽는 재주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려다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미에 만주호를 당하고 두 눈마저 잃은 채 산속에 숨어 살던 전설의 직관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겸이에게서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타인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릴 때마다 여러분의 수명이 1년씩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쓰시겠습니까? 내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내 수명 따위는 상관없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몸이 먼저 살아야 남도 돕는 법이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충청도의 느긋한 어르신들은 어떤 현명한 중간 길을 찾으실까요? 엄격한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는 안동 지역의 분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훈계를 내리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겸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노인은 겸이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제 곧 너를 버린 자들이 스스로의 덫에 걸려 무너질 것이다. 그때 내가 손을 내밀면 너는 죽고 외면하면 너는 살 것이다. 복수와 생명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아이의 눈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였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 그리고 고독하지만 길게 이어질 생명의 길. 시간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천재라 불리던 아이 겸이는 이제 11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골은 영락없는 산거지였습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 군데군데 헤어져 속살이 비치는 거적대기. 누구도 이 소년이 한때 비단옷을 약속받았던 양반과 자제라고는 믿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이의 눈빛만은 3년 전보다 더욱 깊고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어깨 위 그림자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가 속삭이는 죽음의 날짜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가도 컸습니다. 한쪽 눈에는 이미 뿌연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고 아비를 살린 그 대가가 서서히 결과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비 김판수는 몸은 회복했으나 마음의 병을 얻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겸아, 내 인생을 망친 그 놈들을 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구나. 아비의 원한이 깊어질수록 겸이의 가슴 속에도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내린 기회인지 악마가 판 함정인지 모를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을 뒤흔든 권력 다툼 끝에 영의정 김씨 일가가 몰락했습니다. 대역 주인으로 몰린 영의정은 압송되어 유배지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관군들과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든 곳은 역설적이게도 3년 전 김판수 부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머물렀던 바로 그 산, 그 동굴이었습니다. 겸이는 동굴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영의정은 이제 비에 젖은 몰골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그의 병색이었습니다. 3년 전 그가 김판수를 죽이려 관복에 발랐던 그 독초의 독이 우연한 사고로 그의 손등에 묻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독이 자신의 몸을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살려다오. 누구 없느냐? 물 좀 다오. 영의정은 눈앞에 소년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미 검게 썩어 들어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스승 무명이 남겨준 유일한 해독제였습니다. 이 물 한 모금이면 영의정의 고통을 먹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물에 동굴 속 독버섯 가루를 섞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겸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눈밭 위에서 채찍을 맞던 아비의 비명,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억울하게 죽어간 가문의 노비들, 화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지금이다. 이 물 한 잔의 독을 타서 먹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복수가 끝난다. 아비의 원한도 나의 억울함도 이 동굴 속에서 영원히 묻힐 것이다. 겸이는 독버섯 가루를 해독제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영의정의 숨소리는 이제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미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영의정의 목을 조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손짓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 그런데 그 순간 겸이는 멈췄습니다. 독가루를 쥔 손을 꽉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해독제가 든 호리병마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는 것조차 아깝다. 당신은 인간의 손에 죽을 자격도 없다. 영의정은 절망 어린 눈으로 멀어지는 호리병을 바라보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겸이는 그를 살려주지도 직접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서서히 썩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느끼며 죽어가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겸이의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법이니 내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어 아비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늘의 심판에 맡긴 소년의 판단이 영리하고도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의 험한 산세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경기도의 넓은 들녘에서 이것을 접하시는 분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어르신들께서 보시기에 이 소년의 멈춤은 지혜입니까? 아니면 나약함입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모여
이 소년의 다음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겸이는 동굴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영의정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소년은 자신의 거적대기 옷자락을 여몄습니다. 그런데 동굴 밖 소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비 김판수였습니다. 아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안도의 눈물일까요?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온 소년 겸이의 앞에 아비 김판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비의 손에는 서슬퍼런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들려오는 원수의 비명을 들으며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자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싸우던 아비였습니다. 겸아, 왜 그냥 나오는 것이냐? 저자가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고 내 어미를 화병으로 죽게 한 원흉이 아니냐? 왜 저자를 살려두는 것이냐? 아비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겸이는 조용히 다가가 아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적대기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짙은 보랏빛 비단 조각 하나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날 관복을 태운 것은 단순히 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겸이가 비단 조각을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글자들이 보랏빛 광택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영의정 김씨가 임금의 직인을 위조하여 변방의 장수들에게 보냈던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영모의 증거. 가장 완벽한 증거가 임금이 하사한 관복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최대의 반전이 드러납니다. 사실 3년 전부터 임금은 이미 영의정의 영모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김판수가 정직한 사람임을 알고 일부러 영의정이 준비한 독 묻은 관복을 김판수에게 내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임금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만약 김판수가 그 옷을 입고 죽는다면 영의정의 살인죄를 물을 것이요. 만약 김판수가 그 안의 비밀을 찾아낸다면 영모죄를 물을 것이다. 하지만 영의정은 한 수 위였습니다. 관복에 독을 발라 비밀을 읽기도 전에 김판수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 피비린내 나는 수싸움을 8살 아이였던 겸이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관복을 태운 것은 아버님을 살림과 동시에 저 비밀 지령을 영영 사라진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증거가 닿다고 믿고 안심하며 지난 3년간 더 큰 영모를 꾸몄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큰 죄가 쌓이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비 김판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며 가문을 지키고 역적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의정을 쫓던 관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보낸 어사중군 율실종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눈먼 노인, 겸이의 스승 무명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확히 겸이의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서 약속하신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년 직관아, 이제 그 증거를 내놓겠느냐? 겸이는 담담하게 보랏빛 비단 조각을 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영의정은 동굴 안에서
자신의 죄에 갉아먹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칼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흙바닥 위에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비단의 독에 중독되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영의정은 김판수를 죽이기 위해 독을 발랐으나 그 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김판수를 비천하게 만들기 위해 관직을 뺏었으나 그 비천함의 상징인 거적대기 덕분에 김판수는 자객들의 눈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화려함을 무기로 쓰던 자가 화려함에 목이 감겼습니다. 비천함을 저주라 여겼던 자가 비천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3년 전 겸이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겸이의 거적대기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겸이는 그들을 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비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비단옷은 영영 입지 마십시오. 사람의 진심은 비단 속에 숨겨지지 않고 오직 살을 맞대는 거적 아래에서만 진실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 소름 돋는 반전이 믿어지십니까? 8살 소년이 임금과 정승 사이의 수싸움을 이용해 3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가문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요. 서울에서 듣고 계신 분들, 이북 실향민 어르신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 분들, 아이의 머리에서 어찌 그런 생각이 나왔겠느냐? 분명 신령님이 도우신 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억울함이 사람을 저토록 영악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회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야담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산사태의 현장은 고요했습니다. 영의정 김씨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수습할 것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가 머물던 동굴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썩어버린 살덩이와 그가 평생을 갈구했던 권력의 상징인 금부채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자의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김판수의 억울함을 풀고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렸습니다. 과거 관직보다 몇 단계 더 높은 고위 관직. 평생을 써도 모자랄 황금. 임금의 전교가 고을에 도착하는 순간 마을 전체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3년 전 돌을 던지던 손으로 이제는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침을 뱉던 입으로 이제는 찬양을 쏟아냈습니다. 김대감님, 아니, 이제 김판서 대감이라 불러야지요. 이 천재 아드님은 나라의 보배입니다. 어사가 내민 화려한 비단 관복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3년 전 태워버렸던 옷보다 훨씬 더 붉고 훨씬 더 고귀한 실로 짜인 것이었습니다. 김판수의 손이 그 비단 자락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11살 소년 겸이가 나지막이 아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옷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저 붉은 비단이 다시 한번 아버님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보입니다. 김판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에는 이미 뿌연 백태가 끼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고 아비를 살린 대가가 이 아이의 두 눈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아비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바란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옷도 아니었습니다.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김 판수는 어사가 내민 관복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황금과 비단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일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몸에 맞는 옷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 거적대기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날 밤, 김 판수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오두막에는 낡은 거적대기 한 장과 겸이가 쓰던 몽당붓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성한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산대천을 돌며 신선이 되었다느니, 임금의 비밀 책사가 되어 궁궐 지하에 숨어 산다느니.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몇 년 뒤 어느 먼 변방의 작은 마을에 눈먼 소년과 인자한 노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년은 마을에 역병이 돌기 전 미리 피난을 시키고 가뭄이 들기 전 땅속 깊은 물줄기를 찾아내어 사람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결코 비단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항상 흙먼지 묻은 거적대기를 걸치고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비단은 모두 땔감으로 써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년을 거적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년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소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짙은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소년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이가 떠난 뒤 그가 살았던 고을 사람들은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위세를 떨쳐도 마을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어깨 너머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화려함은 독을 품고 있고 진실은 가장 비천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것. 비단 옷을 입고 죽는 이 거적대기를 입고 살겠다는 그 기묘한 예언은 결국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시대의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세상에 남긴 소녀는 정작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들 속에도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독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지금 어떤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은 비단입니까? 아니면 거적입니까? 그날 이후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 때면 거적대기가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야담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겸이의 삶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어느 것이었는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묻혀있던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